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면 핵심 정리 7번 법, 판례, 학설이라는 게 있죠. 간단한 겁니다. 자, 법의 한계를 그랬습니다. 법의 한계가 뭐죠? 인간들의 모든 생활을 다 법으로 다 규율한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최소한의 도덕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법으로는 최대한 규제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해서 할 수 없이 있는 것들만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뭐다? 그걸 법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모든 걸 다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단다? 사회에서 그런 법을 다 규제한다는 게 한도가 있단다. 그래서 법은 중요한 것들만 법조문으로 만들지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더냐? 실제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분쟁의 원인도 서로 다르고 진행되는 과정도 서로 문제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귀화되어 있는 법주문을 가지고 거기다 적용하다 보니까 첫째는 법주문은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아까 성문법.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입을 하다 보면 해석의 문제가 생겨. 해석. 가만히 있어봐. 법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실제로 발생한 이 분쟁에다가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이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입할 때 이게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게 첫째고. 또 하나가 법을 모든 걸 다 법으로 만들지 못하고 중요한 것만 법조문을 했다 했잖아. 근데 법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어. 근데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게 없어. 그럼 그거 뭐만 더? 또 그 빠진 내용은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적용할까? 저렇게 적용할까? 그 빠진 내용은 그거에 대해서는 블랭크, 공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죠? 그게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 즉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뭐 한 거야? 법에도 호소한 거잖아. 그래서 재판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판에서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법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또 빠진 내용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그건 누가 결정한다? 당사자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마지막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이럴 때는 이게 맞다, 저럴 때는 저게 맞다 라고 구체적으로 판사가 땅땅땅 결정을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판사가 나타나는 요 결정문이 뭐다? 그게 판례라는 겁니다. 판례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으로 모든 걸 다 규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다 보면 한계가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누가 결정한다? 판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사가 결정한 것이 쭉 쌓이면 그게 뭐가 된다? 판례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디 있죠? 학설. 이 학설은 사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해결해달라는 건 재판으로 넘어와서 판례가 형성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잘난 척하는 누가 있다?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 있잖아. 이분들은 또 뭐 해야 됩니까? 이 법이 잘 됐네, 못 됐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 저렇게 해석해야 되냐. 그걸 또 지가 논문으로 써가지고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성립된다? 학설이라는 게 됐답니다. 똑같은 법조문을 놓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학자들이 나오고 누구는 또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학설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설은 거기 써있죠. 두 번째 보면 통설,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통설이 뭐죠? 통상적이라는 뜻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100명의 학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8, 90명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극소수만 조금 사람만 그냥 다른 의견이 있단다. 그러면 그걸 뭐란다? 통설. 한 90% 이상이 주장한다면 그건 통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딱 떨어진 건 아니야. 근데 한 70% 정도는 이렇게 주장하고 30% 정도는 다르게 주장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죠? 다수설, 소수설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다수설. 적은 사람이 주장한다. 소수설. 이런 식이고 유력설은 종전에는 이런 설이 있었는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었어. 근데 혜성같이 나타난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런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라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 한다? 관심을 다 가져. 야 그거 괜찮다. 이전까지 있던 그런 분류로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것이 괜찮다 하면 무슨 설이 된다? 유력설.
떠오르는 설이다 이겁니다. 유력하게 떠오른다. 그런 이런 이런 말은 사실은 쓰다 보면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통설이다, 다수설이다, 수설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두시.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날 건덕지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만 기억하라. 자, 그래서 법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져서 판례가 나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이라는 게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날까요? 법조문만 나오면 참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보험기업법 강의하는데 20시간만 강의하면 끝나. 그죠? 막 50시간씩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 근데 이 가면 갈수록 보험기업법마다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만 나는 게 아니고 뭐더 난다? 예, 판례도 무지하게 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는 판례가 시험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세상에 올해 보험비합법 시험 본 사람들 뭐란다?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기회라는 게 있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올해 보험비합법은 기회 중에도 기회였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난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어. 가장 쉬웠어. 그래서 올해는 그냥 주워 먹으라고 냈습니다. 왜? 작년도에 과락이 거의 반 이상이 과락이었거든. 반 이상이 과락이었었어요. 왜냐면 개합법까지 뭐 그냥 달랑달랑 공부하지. 그래서 20시간짜리 수업 듣고 뭐 30시간짜리 수업 들은 사람들 다 과락이야. 100%야. 저는 원래부터 50시간이 넘거든 수업이. 그럼 무슨 그렇게 많이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가르쳐야 과락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시험이라는 건 한 번 보고서 끝내야지 무슨 10번 볼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봐서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최소한 몇 점 맞아야 돼? 60점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 두쪽나게 어렵게 냈다 하더라도 60점은 맞을 수 있는 강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본인들 노력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강의는 해놓고 사람들이 그 속에만 들어오면 다 합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얄팍하게 가르쳐가지고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난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면 다 한다. 그럼 판례에 관련된 내용 다 가르치는 거고, 근데 학설에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 나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하다 보니까 판례나 학설까지도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아무리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냈다 해도 제 수업 들은 사람 중에 웬만하면 다 60점 넘도록 그렇게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꾸서라고 해서 요새 조금 사람들이 뭐 수업 좀 들으려고 그러지. 그전에는 그냥 탈랑달랑 공부해도 되는 시절에는 내 수업 안 들어도 돼. 뭐 저렇게 많은 양을 다 공부해.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쉬웠으니까 올해도 쉬울까? 평년으로 보면 그래. 한 번 쉽게 나면 그 다음에는 꼭 어렵게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볼 여러분들은 복 안 받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올해 시험 분들은 복 받은 거고 내년에 시험 볼 여러분들은 복 안 받은 겁니다. 근데 꼭 과목이 이것만 그렇게 하잖아. 대신 보험기업법 쉽게 낸 대신에 올해는 뭐로 어렵게 냈어? 보험업법으로 어렵게 냈잖아. 그러니까 고지랄로 때에 따라서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운명이야. 시험 보는 사람 운명이야. 그죠? 해피는 올해 쉽게 내서 붙었단다. 얼마나 좋아. 시장 해피는 올해가 최대 10년 이래 제일 어려웠대. 해피는 또 올해 시험 봤지 내가. 그죠? 그것도 운명이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나든지 관계없이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붙을 수 있는 그 정도만 공부해놓으면 된다라는 마음 자세로 하는 게 수험생의 기본적인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학설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통설, 소수설, 다수설 이런 말도 나온다라는 얘기만 드린 겁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8번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때 권리능력이라는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건 왜 필요하다냐? 예,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뭘 의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 중에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뭐다? 권리 능력. 그럼 권리 능력은 거의 뭐랬어? 그 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말한다. 말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죠? 법적으로 일반적인 게 아니라 법으로다가 서로 다툴 때 권리라는 걸 가질 수 있고 또는 의무라는 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한마디로 말한다? 권리 능력. 그럼 뭐가 없으면 반대로 권리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부담할 게 없다는 얘기죠. 누구는 권리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자. 사자가 뭐야?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 권리 능력 없어요. 뭐도 없어. 권리 능력이 없어. 따라서 일정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의무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 빚진 사람이 돌아가셨어. 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요. 다만 조심할 건 상속은 낼 수 있어. 그죠? 빚도 상속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한테 상속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상속 포기해야 돼.
근데 상속포기각서를 상속포기하는 것보다는 한정상속하는 게 낫습니다. 한정상속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지 도대체 남겨둔 재산이 많은지 분간이 안 돼. 맞잖아요. 그죠? 아빠도 은행돈 갖다 썼고, 그죠? 사채도 끌어다 썼어. 그리고 또 공장도 가지고 있어. 그럼 공장 갖고 있는 건 재산이지만 은행에서 빚을 끌어다 썼다면 그거는 채무란 말이야. 갚아야 되잖아. 근데 뭐가 더 많은지를 모르겠어. 그때는 뭐죠? 한정상속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한정상속을 해.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다 이제 공시를 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재산이 많은지 그런가 뭔지 판단해야 되니까 채권자들은 신고하시오.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시오. 채권자들, 돈 받을 사람들.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들 있잖아. 신고하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증명된 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산에서. 근데 줬는데 그래도 받을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남을 재산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상속 될 게 없어. 끝이야. 근데 빚 갚을 사람들 다 주고 났더니 남는 게 있어. 그건 뭐겠다? 그것만 상속받겠다. 이걸 뭐란다? 한정상속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그냥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배우자, 직계, 비속이 원래 먼저 상속 1순위입니다. 그럼 직계,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상속을 포기했어.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잖아? 직계, 존속한테 넘어갑니다. 직계, 존속이 누구야? 아버지로 넘어가. 그 또 안 하면 그 다음에 저 삼촌의 친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친척들한테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상속 재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빚도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상속을 받은 게 돼가지고 빚을 상속받게 되는 거야. 이런 개 같은 법률이 현재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사람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데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걸 빚을 상속받았대. 나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돌아버린 거죠. 따라서 그때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정상속을 받으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 거기서 끝나버려. 한정상속하면. 그때 남은 게 있었으면 받으면 되는 거고 남은 게 없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넘어가는 건 없어. 옆에 있는 친척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상속을 받으면. 그렇게 아니고 내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나는 끝났지만 나머지 우리 직계 존속 또 친척들 그 사람들한테 그 상속이 넘어가 버리면 빚이 넘어가는 거야. 심각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정상속을 받는 게 좋다. 뭐 그런 건 어디에 법이 있다? 바로 친족 상속에 관련된 그런 데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어쨌든 권리 능력이라는 건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권리 능력이 있단다.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으면 뭐도 없어. 권리를 누릴 수도 없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근데 거기 민법상 권리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다? 자연인 법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법에서는 자연인이 뭐죠? 바로 살아있는 생물, 여러분들.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을 다 뭐란다? 자연인이라 합니다. 반면에 또 자연인의 딸이 또 산속에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인 줄 알아? 그건 아니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나오는 그 자연인 아니야. 그건 산속에 있는 사람이고. 법에서의 자연인은 누굴 말한다? 바로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인간들. 이 인간을 뭐란다? 자연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인이라고 써있어. 사실 민법이면 인 해놓고 뭐란다? 이걸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이건 개인을 말하는 거고 이건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법인은 다시 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자연인 법인만 뭐가 된단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자연인은 법에서 뭐라 했더냐? 사람이야.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생존이 뭐야? 살아있는 동안만 뭐가 된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뭐란다? 그게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사람은 자연인은 뭐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게 생존이죠. 그 동안만 뭘 된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건 권리도 누릴 수 있고 의무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고 그걸 아까 무슨 능력을 한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거죠. 그럼 생존은 뭐하죠? 살아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언제부터 살아있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살아있는 거죠. 맞죠? 그럼 태아, 뱃속에 있는 애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아직 몰라. 태아는 생존이 아니잖아. 물론 뱃속에서 꾸물거리니까 생존은 맞긴 맞는데 아직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정지조건설에서 뱃속에서 나와야 돼.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잖아. 그럼 뭐한 거야? 그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나왔는데 궁둥이 몇 대 때렸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죠? 죽은 거야. 그걸 뭐란다? 사산. 죽어서 나왔다. 사산. 그죠? 그래서 땅 때렸더니 응애하고 울었다. 그런데 좀 이따 안 울더라. 그래도 살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는 순간 뭘 가졌어? 권리와 의무 주체인 권리 능력을 갖는 거지만 아무리 두들겨도 울음소리가 안 났다. 그래서 숨을 안 쉬더라. 뭔 거죠? 사산. 그건 살은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었던 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은 권리 능력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살아서 나와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한다. 근데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일부 권리 능력을 인정해. 한 7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몇 가지는 인정하라는데 뭐 구체적인 건 여러분 내일 필요 없어. 근데 태아도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는 인정은 되는데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럼 그 권리 능력을 실제로 갖는 건 언제 되냐? 아까 말한 살아서 태어났을 때. 그 순간 뱃속에서 가졌던 권리 능력이 그 소급해가지고 그 뱃속에 있을 때 그때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살아있었던 존재로 봐줘.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는 권리 능력을 인정 안 하고 태어나는 순간 요 뱃속에서 있을 때 그때 발생했던 권리들 그걸 실제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있던 거로 인정해 주자. 그때부터 있었던 거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자.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뭐다? 우리나라 현재 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났더냐? 뱃속에 있던 아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어. 근데 아기가 뭐였대? 죽어서 나왔대. 사살. 죽어서 나왔죠? 그때 그 태아는 뱃속에 있을 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거든? 그럼 죽어서 나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산했으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뱃속에 있어서 있다가 살아서 태어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닿다가 좀 이따 죽었어. 그래도 그 태아가 갖고 있던 그 보험금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니까 죽는 순간 뭐죠? 상속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애가 처음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서 태어났어. 사선했어. 그러면 비록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보험금 청구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죽어서 나는 순간 뭐가 없으니까 권리 능력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니까 그때 걔는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생기지도 않는 것이고 걔가 죽었다 해서 상속이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응애했어야 돼. 응애 뭐죠? 우러란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걔한테는 권리 능력이라는 게 그때 생긴다라는 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언제일까? 생존했으니까. 그러면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생존이라는 게 갈라지잖아. 그럼 뭐가 죽는 거죠? 예, 뭐 호흡정지설도 있고 뭐 심정지설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거. 그냥 우리가 흔히 죽었다 하면 신체적으로다가 뇌정지가 일어난 것만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거로 보는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실종선고입니다. 실종선고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집을 나갔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던 그래서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럼 뭐 되죠?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년, 특별 실종일 때는 1년이야.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자라는 이런 판결을 받는데 그걸 뭐란다? 실종선고 판결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는 그 사람 이런 사법관계에서는 공법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사법관계에서 뭐한다?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죽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실종선고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돼.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왔네? 그러면 죽은 거를 다시 되살리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다시 살리는 과정을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종선고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하죠. 어쨌든 실종선고를 받으면 뭐한다? 죽은 거로 간주돼 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있어. 인정사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비 많이 왔잖아. 그죠? 근데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걸 봤어. 저 사람 물에 떠내려가. 근데 끝내 시신을 못 찾았어. 그럼 그 사람 죽은 거야? 살은 거야? 돌아가신 거로 보는 거죠. 죽음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화재라든지 또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고 붕괴 사고 있었죠? 그때 사람의 일부는 시신도 못 찾았어요. 분명히 거기 들어간 건 맞아. 근데 워낙 압력이 세니까 이 찍어 누르는 이 무격을 얼마나 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야. 뼈도 가루가 돼가지고 다 없어졌고 살은 뭐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끝내 못 찾은 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한다? 인정사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들어간 확실하고 사고 난 거 확실하고 죽은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면 그걸 가족관계 등록부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에다 이 사람은 이런 사고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로 본다고 써주면 그게 인정사망이 되는 거고 그것도 뭐로 본다? 사망으로 봅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그때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들이 있다. 자, 그 밑에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뭘까? 권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꼬마 1살짜리가 무슨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1살짜리가. 그냥 엄마 젖만 빠르고 있는 애가 무슨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는 행위가 뭐 하는 건지도 지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나한테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런 것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춘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걸 무슨 능력을 한다? 의사 능력이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태어나기만 하면 살아서 태어나면 당연히 갖는 거고 따라서 죽어서 태어나면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살아서 태어나면 당연히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뭔지를 알고선 해야지 그게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지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는데 법률 효과가 있다면 문제가 있죠. 자, 이 친구가 몇 살이다냐? 5살짜리입니다. 소급했어. 내가보다 한 15년, 20년 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5살짜리입니다. 근데 얘가 뭐 했더냐? 엄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밖에 나와가지고 흙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입니다. 그럼 내가 이 꼬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가서 뭘 하면 되죠? 눈깔 사탕 하나 갖고 가가지고 꼬마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손가락에 낀 거 그거 나한테 줄래? 그러면 얘가 줄까 안 줄까? 주겠죠. 자기가 낀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뭐라는 걸 걔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근데 엄마가 끼니까 지도 끼고 나왔을 뿐이야. 근데 아저씨는 뭐 준단다? 눈깔 사탕. 눈깔 사탕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바꿨죠. 그러면 내가 청약을 했죠. 꼬마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그거 나한테 줄래? 라고 청약을 했죠. 그때는 꼬마가 뭐였죠? 응 하고 대답하고 나한테 줬습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뭐였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얘기입니다. 꼬마 거 그거 대답했다고 해서 얘가 응 해라고 대답하고 해서 그게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얘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준다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애한테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자, 내가 어젯밤에 양주 5병에다가 소주 10병에다가 맥주 2박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취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뭘 줬더냐? 수표 100만 원짜리 한 장을 주고 내렸습니다. 아침에 깨서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수표가 있었는데 이놈의 수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디에 사라졌는지.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CCTV 보니까 친구하고 같이 갔을 때 내가 수표 100만 원짜리를 줬대.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큰 거 주냐 했더니 이 정도는 내가 줘야죠 하면서 내렸대. 그럼 내가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그 100만 원 준 겁니까? 그거 내 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준 겁니까? 물론 따져봐야 돼. 주량 같은 거 따져봤을 때 판사가 볼 때 뭐라 할까?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줬다고 보겠죠. 무슨 능력이 없는 거야?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취증해 준 거니까 그거는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수표 100만 원짜리 다시 기사한테 미안하지만 다시 돌려받고 그날 내가 택시비만 해당하는 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그 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꼬맹이가 그거 줬다는 건 당연히 꼬마가 그거 줬는 건 누가 봐도 의사 능력 없는 거는 누가 알겠지. 근데 내가 술 취해가지고 줬다 그러면 진짜 술 취해서 준 건지 기분 파로다 진짜 제정신에서 준 건지 이거는 그 상황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진짜 의사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변별해야 된다는 거,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시기로 돼 있잖아. 그냥 그때 그 사람의 상태를 다 따져가지고 그 행위했던 걸 판단해서 이거는 의사 능력이 있게 한 행위다. 그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다. 이걸 분별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무슨 능력이 나오죠? 행위 능력. 이건 뭐죠? 완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하시는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뭐란다?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무능력자. 근데 의사 무능력자는요. 실제로 그 건수마다 구체적으로 따지라 그랬는데 그걸 일일이 따진다는 게 복잡하니까 아예 조금 덜 떨어진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예 뭐라 하자? 그냥 제한 능력자라고 하자.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제한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한 능력자.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 그랬는데 요새는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그래서 능력이 제한받는 사람이라 해놓고 그런 능력이 제한받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뭐 시키자? 처음부터 그냥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실제로다가 예를 들면 누가 하는 것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성년이 아니잖아. 그럼 걔는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좀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잖아. 그럼 부족한 애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도록 하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것들이 바로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걔가 한 법률 행위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그걸 그 사람의 한 행위는 취소시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 이게 필요하겠다 말이야. 또 그 밑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말도 나오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밑에 조금 이따 용어적인 밑에 나오고 이 사람들도 뭐 한 사람이야? 우리말로 흔히 약간 또라이, 완전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러니까 약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발생시키자 나중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완전 행위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판단해서 제정신 있는 그 부모라든지 또는 그 후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뭐하자?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사람들의 행위를 만약에 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면 되지도 않는 계약서 쓰일 수 있잖아. 그죠? 이 집 팔을 해.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시가 10억짜리야. 근데 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는데 얼마일까? 1,000만 원에 판다고 도장을 꽉 찍었어. 그럼 10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효력을 인정할까요? 그 사람이 제정신도 아닌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건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걸 알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야 무슨 10억짜리를 1,000만 원에 가져가는 이런 날강 같은 새끼야. 이 계약 취소시켜. 그랬더니 당사자 뭐죠? 아, 저 사람이 도장 찍었는데 그럼 뭐라 한다? 야, 그 부족한 사람이 찍은 게 무슨 효력 있어? 취소해. 취소했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 불완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이걸 뭐란다? 제한 능력자 제도를 한단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제한 능력이 없이 완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뭐라 한다? 행위 능력을 하자. 그래서 완전히 법률 행위에서는 완전한 요건을 갖춘 능력. 이거는 행위 능력이라고. 그게 부족한 사람은 뭐란다? 제한 능력자를 하자. 그럼 부족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제 그 밑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견인 핵심 정리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중에 첫 번째 심신상실자. 다른 말로 거기 뭐라 돼 있어? 의식은 있으나 의식이라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는 돌아가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뭐한 사람? 상실한 사람, 갖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뭐란다? 우리 심신상실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쓰면 그냥 완전 또라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심신상실자라고 하자. 반면에 심신박약자는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변별이라는 게 뭐죠? 구분한다는 얘기야.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는 능력. 이게 변별이란 말을 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미약,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심신박약자라자. 그냥 우리말로 약간 또라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완전 또라이는 심신상실자, 약간 또라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뭐 한다 했지 아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을 보험사람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뭐 안 돼서 무효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서 쓰면 설령 본인들이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하자? 계약은 처음부터 인정 안 하겠다.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계약서 썼다가 나중에 죽으면 보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댔잖아.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란 보험이야. 다른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살면 하는 보험은 관계없어. 유효해. 근데 죽으면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 친구들이 죽음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보험계약은 무조건 뭐하자? 무효화시키자.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 그렇게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말 있죠? 이거는 아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하고 비슷해. 근데 차이점이 뭐더냐? 심신상실, 심신박약은요. 객관적으로는 몰라. 다시 말하면 그냥 봐가지고는 심신상실자인지 심신박약자인지 이걸 구분할 수 없어. 근데 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이는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이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다.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다. 라고 재판이 나와서 이 사람 개인 그
법적 조서,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나 그 주민등록등본 이런 데 보면 뭐가 써 있어? 본의 있게 써 있어.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입니다. 라는 게 아예 찍혀. 따라서 어디다 서류 제출할 때 이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판결받은 피성년 후견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게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군지 드러나. 아,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구나. 피한정 후견이나 드러나. 근데 아까 심신상실자, 심신파괴했잖아. 그때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게 없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법적인 판결을 받는 게 바로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 받은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낙인 찍는다고 그러죠. 낙인을 찍는 거야. 야, 너는 피성년 후견인이야. 그래놓고 이 사람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게 기록이 돼버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 걸 떼어보면 아,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이야. 이게 그 서류상에 다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심신상실자, 심신박자는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는 표현하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시험 문제에서 섞어내버려. 그러면 이게다 붙였고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 있는 걸 여기다 붙여놓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또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용어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핵심 정리 10번 법률행위의 개념 및 종류 그랬는데 거기 법률행위라는 건 뭐다냐? 쉽게 말하면 뭐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걸 법률행위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세요. 뭐 거기 보면 골치 아프게 무슨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뭐 나오는데 그거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따질 얘기고 그냥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그냥 법률행위라고 하자. 간단히 정리하고 몇 가지가 있다?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 나오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중에 뭐는 반드시 기억하자? 단독행위하고 계약이라는 용어는 알아둬야 돼. 합동행위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단독행위란 뭐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먼저 성립하는 법률행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내가 혼자 뭐라고 조치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스스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 뭐란다? 단독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크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구분할 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위에 보면 동의, 취소, 해지, 해제, 상계 이런 말 나오죠? 거기는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단독행위라는 건 내가 혼자 하는 행위잖아. 근데 뭐 할 수 있죠? 첫째 동의. 내가 동의서 써주는 거.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야. 효력 발생해. 취소.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가 아이씨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없었던 걸 하자. 취소. 그것도 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뭐란다? 단독행위를 하자. 반면에 밑에 계약. 요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야? 보험 계약법.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계약이란 거의 넓은 의미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라고 그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흔히 뭐라 하자? 계약이란다. 아까 제가 계약은 어떻게 됐죠?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그때 보험계약자가 뭐죠? 내가 당신들의 보험 상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중에 요러요러한 보험 상품이 내 마음에 들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 청약. 내 거 받아주실래요? 라는 의사표시를 뭐란다? 청약하고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자가 심사해보고 아, 이 사람은 받아줘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뭐죠? 알았어. 네 보험 청약 들어온 걸 내가 받아줄게. 이걸 뭐란다? 승낙. 그래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의사가 합치됐죠? 받아줄래요? 그랬더니 보험회사 말해서 받아줄게 했잖아. 이게 의사 합치됐죠? 그럼 뭐가 성립한다? 보험 계약이라는 게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한 명이라 꼭 둘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뭐한다? 청약이라는 걸 하고 받아줄래요? 이게 청약이야. 이렇게 해줄래요? 청약이야. 상대방이 그렇게 할게 라면 뭐가 된다? 승낙에 의해서 의사가 합치돼가지고 서로 맞은 거죠? 한쪽에서는 안 받아줘. 그러면 의사가 합치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 그럼 계약이 성립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그러자라고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건 뭐라고 그러자? 그걸 계약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거기 뭐 민법에서는 그때 나오고 뭐 좁은 의미는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시험 문제하고 관련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합동행위는 그냥 읽어봐도 돼.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11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하고 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해서는 먼저 뭐가 된다? 성립이라는 게 먼저 돼야 되고 법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된다.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다시 뭐가 있단다?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게 있더라.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있단다.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말이죠. 그럼 성립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모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기 뭐라고? 당모가지, 당목의, 당모가지, 당목의.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자, 좀 전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계약을 체결하고는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하고 누가 있어야 돼? 보험 계약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주는 누가 있어야 돼? 보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누구만 있어? 보험자 혼자만 있어.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혼자만 있는데 어떻게 성립이 돼?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당사자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두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보험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목적이 없어.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게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자고 앉아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야. 아무런 것도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성립조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계약을 성립할 수 없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없고 세 번째는 뭐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그냥 당사자도 있고 목적은 있었는데 둘이 가만히 있으면 뭘 하자는 의사표시가 없잖아. 그러면 성립조차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당목의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요건을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은 뭐죠? 이렇게 성립만 됐다고 해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뭐야 돼? 이 당사자에 관련돼서 그 밑에 보면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게 효력 발생 요건이야.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능력? 아까 말한 권리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권리 능력 자체가 없으면 뭐 한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아예 그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는 있어야 돼? 권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행위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완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 목적이 뭐다? 확가적사. 확정적이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이다. 목적이 확정적이어야 되고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되고 목적이 적법해야 되고 불법 행위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그 목적이라는 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뭐 되죠? 일치해야 된단다. 의사와 표시라는 걸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사 표시할 때 의사는 뭐죠? 의사.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거. 표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럼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에 드러나는 게 뭐야 돼?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치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 불일치하는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 말이 좀 어려워. 비진의가 무슨 뜻이야? 진의가 뭐죠? 진심으로 의도하는 것. 마음속에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도 뭐죠? 속내. 마음속에 진짜 갖고 있는 의도. 이게 진의야. 근데 비진의는 뭐야? 속에 있는 거와 다르게 아니게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내가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되게 사랑해. 뭘 또 아니네 지집애야. 내가 사랑해. 근데 무지개 사랑하는데 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내가 못해. 왜? 내 성격이라서. 내 성격이. 그러니까 뭐죠?
괜히 우리 어릴 때 그랬었어. 내가 이 친구가 되게 여자친구가 좋거든. 근데 겉으로 못하니까 뭐죠? 괜히 연필로다 그냥 푹푹 찌르고 가다가 꾸물쭉 괜히 끊고 그냥 노는 거 가서 그냥 방해하고 좋다는 의사표시를 못하고 뭐하죠? 맨날 그냥 얘가 싫어하는 거 나보면 그냥 욕할 만한 거 그것만 골라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 뭐 그냥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때는 내가 좋아해도 좋다는 말을 못하고 싫어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비진의야. 그게 비진의 의사표시야. 속에 있는 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행동하는 거.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 그러면 속에 있는 진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일치해서 일치하지 않았어? 그 일치하지 않았다. 겁니다. 그건 비진의 의사표시. 속에 없는 거와 다르게 됐다. 그런 뜻이야. 그 비진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 또는 통정허위 표시. 통정은 서로 정을 통했다 이 소리인데 뭐 정을 통해서 뭐 불륜을 가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통정이라는 건 당사자 간에 서로 의견을 사전에 미리 말을 맞췄다. 우리가 흔히 둘이 말을 맞추는 걸 말한다. 그걸 통정이랍니다. 말을 맞춘다. 이게 통정이야. 그런데 허위 표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하더냐? 빚을 졌어. 그 채권자들이 뭐하죠? 이제 이 집 압류 들어와가지고 이거 경매 붙인대. 그럼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날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경매를 안 들어오게 하려면 뭐 되죠? 소유권을 저 친구 이름으로 옮기면 되죠. 얼른. 그래서 왜?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거지. 남의 재산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팔았어 안 팔았어? 안 팔은 거야. 근데도 명의만 팔은 것 같이 거짓말로 전리 옮겨버렸습니다. 이 당사자는 그렇게 거짓말로 짜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죠?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건 당사자가는 무조건 무효야. 이렇게 해서 왜? 실제로 판 거 아니잖아. 명의만 좀 빌려서 이렇게 넘기자. 그래서 가짜로 계약서 쓴 거니까 이런 건 통정 허위 표시. 그럼 실제로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하고는 일치해서 안 했어? 안 한 거죠? 실제는 팔 생각이 없었으면서 겉으로는 팔은 척하고 썼으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건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 착오. 우리말은 그냥 흔히 우리가 뭐죠? 착각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착오인데 뭐 하는 거죠? 내가 속에 마음 먹었던 거하고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일치해서 안 했어? 안 한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몰라. 예를 들면 이 친구한테 얼마 주겠어? 그냥 5천 원만 주려고 했거든? 근데 5천 원 준다고 하면서 여기서 꺼내서 5천 원 줘. 야 하고 줬는데 5만 원짜리를 줘버렸어. 근데 나는 얼마 주고 싶었어? 5천 원 주려고 했어.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거 얼마짜리였어? 5만 원짜리 줬어. 근데 5만 원짜리 줬다는 걸 내가 알았어 몰랐어? 모르고 줘버렸어. 그럼 뭐가 되죠? 착오죠. 법률행위 주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아참 야 이씨 내가 5천 원 준다겠지. 내가 5만 원 준대. 그냥 받아 이씨 내놔. 그죠? 그럼 나는 얼마만 주면 돼? 5천 원만 주면 돼.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5만 원 준 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민법에서 그렇게 됐어요. 요거는 보험계약법 진도 나오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착오인 법률행위는 민법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또 그걸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럼 보험계약법인 게 상법이니까 우선 적용한다 그랬죠? 그런 건 나중에 볼 거니까. 하여튼 착오라는 게 뭐더냐? 그까지는 기억하고 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하자라는 걸 다른 말로 흠결이 있다. 즉 문제가 있다. 이게 하자라고 그래. 하자가 뭐다? 우리 하자보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파트를 줬는데 이 새끼들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앉아놓고 엉터리 줘놨어. 그래서 물이 막 줄줄줄 새고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래. 그럼 뭐 되죠? 하자보수해달라 하잖아. 즉 흠결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게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자가 있단다. 어디에? 의사표시에. 그 중에 첫 번째 뭐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는 뭐죠? 상대방을 속이는 거. 치트. 속이는 거야. 따라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 즉 상대방을 그냥 속이는 것만 갖고는 사기가 아니야. 속여서 상대방 보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할 때 그것까지가 뭐죠? 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4월 1일인가? 만우절이라고 했죠. 만우절. 우리 친구들한테 막 속이잖아.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상대방이 속고 나면 뭐죠? 속여서 막 웃고 나서 내 더위 사가 뭐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 더운 날씨를 내 더위를 네가 가져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우절을 하는 게 내 더위 팔아먹게 하는 건데,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게 하는 건데, 그때는 뭐 하는 거죠? 순수하게 그냥 상대방을 놀리려고 속이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뺏었다? 속여서 뺏었다? 그건 사기죄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속인 것만 갖고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속여서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 그럼 그게 진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우절날 상대방 친구 속였다고 해서 나한테 뭐 내가 사기 위한 손해배상 물어주는 건 없잖아. 그냥 속이기만 했지. 근데 돈을 뺏었어. 그럼 그건 별개의 문제가 돼.
그건 그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기라는 건 상대방을 속여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만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꼭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된다? 안 취해도 재산적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아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강박은 뭐죠? 쉽게 말하면 윽박 찌르는 거. 우리가 강박, 다른 말은 다 윽박 찌르는 거. 상대방 뭐죠? 칼 같은 거로 들이대고, 빨리 계약서 도장 안 찍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또 깜빡이도 저기 가봐다 놓고, 또는 저 산속에다 목에 이만큼 파묻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흙으로다 너 덮어버릴까? 아니면 너 여기다 도장 찍을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일종의 뭐죠? 다 강박입니다. 그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내가 했어. 그럼 산속에다 묻어놓고 도장 찍으라면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찍어야죠. 안 찍으면 뒤지는데. 그러면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도장 찍은 거 효력이 있을까? 아니,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 사기에 의한 또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를 내가 한 거니까 난 뭐 할 수 있다? 다시 그거 취소할 수 있어. 없었던 걸 해. 나는 그거 도장 찍었던 거 나는 무효화시킬 거야. 그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입니다. 그런 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 무슨 대상이다? 취소 대상이 된다. 그 정도는 일단은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진도 나가는데 또 써먹을 법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하고 이제 사기라는 게 나오죠. 그럼 착오는 뭐죠? 거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말들이 참 어려워, 그죠? 표의자 무슨 뜻이야? 의사표시를 밖으로 드러낸 사람, 이게 표의자야. 쉽게 말하면 행동한 사람, 그게 표의자야. 그러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마음속에 내가 먹고 있던 마음하고 내 마음속에 뭘 하려고 하는 마음먹이겠죠? 그거하고 실제로 겉에 드러난 거하고 일치했어? 일치하지 않았어? 일치하지 않았어.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모르고 있어? 표의자가 모르는 거야. 아까 얼마 준다고 해놓고 마음속으로의 효과의사는 내심의 효과의사는 얼마 있었어? 5,000원. 그죠?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5만 원. 근데 내가 그렇게 잘못 줬다는 걸 내가 알아 몰라? 몰랐어. 그거 뭐가 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착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착오는 거기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했을 때는 그 법률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기는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 이거를 말한다? 사기. 즉 상대방을 속인 것만 끝나지 않고 그 속여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 우리 요새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그놈 뭐 하는 새끼들 있어? 왜 내 통장 그거 뭐 노출됐으니까 뭐 하라고 보이스피싱 하는 거 됐죠?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거 통장 지금 비밀로 노출됐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지들이 불러주는 구자로다 옮기라나? 그죠? 그래서 옮기래. 그러면 나만 그냥 노출됐다고만 속이면 그건 사기가 아니야. 근데 그래 놓고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라 이지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옮기게끔 유도해서 행위를 했단다. 그럼 그게 뭐 된다? 그게 거기까지 가야 사기가 됩니다. 그냥 야 그거 노출됐어요 라고 전화 끊어버렸어. 그럼 그건 사기가 아니야. 노출됐어요 해놓고선 전화 걸어서 그 대신 그 구자번호를 빨리 다른 계좌로다 그 돈을 다 이체시킵시오 라고 해버리면 지들 통장으로 옮기는 거지. 요거는 뭐가 된다? 그거는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사기에 뭐가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냥 선한 마음에서 하는 건 사기가 아니고 상대방을 속여서 지 재산 채탈하거나 어쨌든 법에 위반하는 짓을 했을 때 뭐가 된다?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사기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선의의 제3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나와. 선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더냐? 그거는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면 먼저 볼까요? 다음 페이지 15번 핵심 정리 15번. 핵심 정리 9페이지에 15번에 보면 선의 악이 나오죠? 그거 먼저 하자. 선의가 뭘까? 거기 보니까 뭐래서 법상의 선의란 법에서 말하는 성이란 뜻이야. 법상이라는 건 법에서 말하는 선의란 윤리적인 평가는 관계없이 윤리적인 평가는 뭐죠? 선의, 착한 마음, 착한 의도 이 말이죠. 선의, 착한 의도 또는 착한 마음이 선이야. 그런 거와는 관계없어요.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심리 상태. 뭘 모르고 있다. 이러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뭐다? 선의라는 게 그게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써먹지 않는 법률 용어 중에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는 뭐죠? 착한 마음. 이게 선의잖아. 근데 법률 용어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이게 선의예요. 그럼 악의는
우리 뭐죠? 악한 마음. 남을 갖다가 어떻게 속이려고 하나, 남한테 어떤 골탕이거나, 그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악이잖아. 근데 그건 법률 용어에서는 그렇지 않아. 악의는 뭐죠?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거를 뭐란다? 악의. 그래서 모르고 있었으면 선이라고 하고, 알고 있었으면 악입니다. 그럼 선의 제3자. 자, 우리가 제3자는 뭘 보고 제3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률 용어에서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뭐라고 부른다? 제3자라고 부릅니다. 당사자 이외의 자들은 다 뭐라 부른다? 제3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가 당사자죠?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두 사람을 보험계약에 뭐라 한다? 당사자. 그럼 그거 이외에 나머지 변두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다 3자가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된다. 그럼 아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또 여기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것도 짚고 넘어가자. 그건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 쭉 넘어가 봐. 이거 안 써놨나 내가? 여기까지는 안 해놨나? 자, 보자.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한다가 무슨 말일까? 대항한다. 대항이 뭐죠? 골프 선수가 달라들어 대항한다. 그걸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걸 대항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합시오. 대항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뭐란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자,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친구가 누구한테 속였어? 저 친구를 속였어. 그죠? 속여서 저 친구 재산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어. 저 친구는 얘가 사기쳐가지고 저 재산을 일리 옮기라고 하는 데서 저 친구는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으면 저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선의의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그걸 모르고 자기한테 왔으니까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버렸어. 그럼 팔은 건 유효할까 무효할까?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위는 선의의 제3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 친구가 자기 재산이었는데, 그지? 그걸 저 친구가 속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일리 돌리라고 해서 자기는 돌려놨는데, 저 친구는 정당하게 자기한테 들어온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또 자기가 그 과실이 없어. 이 사실 몰랐어. 사기쳤다는 모르고 뭔가를 하고 다시 팔았어. 그럼 저 당사자 간의 계약은 일단은 유효한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야, 그거 취소니까 다시 갖고 와. 그걸 주장할 수 없다. 물론 이 친구가 사기쳤으니까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저 친구한테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야. 청구할 수 있죠. 저 새끼 속였으니까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친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자기의 권리. 그거 내 거였으니까 다시 갖고 와. 저 사람한테 파는 거 다시 찾아서 갖고 와. 라고 이 친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거 내 거야.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셨죠? 그런 법률적 용어를 쓴다는 거 참 어려워. 그래서 앞으로 보험계약법 진도 나가다 보면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는 이러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들. 그런 걸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까지 갔어? 어디 가다 걸려갔지? 착오와 사기까지 했죠? 자, 몇 번? 13번.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이거 나오죠? 맞죠? 이거부터는 잠시 쉬었다 가자. 네, 쉬었다 가죠. 자, 질문.